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을 늘리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바른정당 탈당 사태에 이어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대표와 호남계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우 건국대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조금 전에 이 한국당 입당식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제 정말 복잡해졌습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한국당, 민주당까지. 일단 한국당 내부 상황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보수통합버스가 출발했는데 예. 원래 내려야 될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서청원, 최경환 의원까지 정주행에 내려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떠다 밀고 내려놓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그 버스 타고 함께 가고 있는데 예. 아무도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죠. 즉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을 탈당한 통합파 그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복당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9명의 의원이나 예.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홍준표 대표와 더 나가서 친박계 의원이었던 최경환 그리고 서청원 의원조차도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탈당시키고 제명한 것 선에서 봉합하고 그리고 보수 통합의 버스는 출발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내부의 그 친박과 나머지 친홍 간의 대립 구도는 잠복할 것 같다. 다만 올 12월 그 연말에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 선거가 있습니다. 예. 그 원내 지도부를 누가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향후에 당권의 주요한 교두보가 확보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홍계와 친박계 간에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그 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원내 지도부 싸움에서 진박 대 비박의 싸움들이 한번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당장은 수면 아래로 잠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이 서청원, 최경환 의원 함께 당분간 버스 타고 갈까요? 뭐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합을 앞두고 적전분열 양상을 보일 수가 없는 것이 예.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내에서 친박계 의원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자신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금 갖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느끼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선거를 앞두고 역시 정계 개편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2단계로 정계 개편이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1단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대 진보,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구도로 저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2단계 가서는 총선을 앞두고 과거의 어떤 정권들처럼 보수당 단일 후보 그리고 진보 쪽 단일 후보에서 양대 후보가 맞붙는 그런 3년 뒤에 대선까지 이제 앞으로 넘겨봤을 때 지금 이 한국당에서의 어떤 출발은 정치적 패배자들로부터의 출발이지만 이것은 결국은 민주당을 비롯한 집권당까지 이 정계 개편의 어떤 여파가 도미노 현상처럼 이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작은 이 9명의 입당이지만 이것은 커다란 정치적인 격변,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양적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의석수는 상당히 늘어났는데 사실 내부에서는 뭐 방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친홍, 친박 거기에 사실 김무성 의원을 따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김무성 의원이 돌아왔고 홍준표 대표가 그걸 받아줬고 내부에서 이 질적 통합이 일어나기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하게 전 뭐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내부 갈등을 표면화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다만 홍준표 대표가 116석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의 5석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내년에 원내대표 선거가 5월에 있을 텐데 그렇다면 하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원내 1당이 되는 분들이 국회의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죠. 어느 누구도 150이라고 하는 다수를 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국회의장 선거 때까지 자유한국당에서 더 이상 이탈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내부 결속에 강화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 결속에서는 그 외부의 요인이 필요한데 저는 바른정당을 일부 잔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자유한국당의 원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출당을 시킨 원죄에 대해서 내부 보수의 경쟁자이자 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른정당을 그 책임론으로 규정을 짓고 그래서
그것의 대체제로서의 자유한국당 존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바른정당은 무리한 통합 시도는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하게 무엇인가 서로 차별화되고 경쟁해야 될 보수의 경쟁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116석 체제는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진박이냐 비박이냐의 싸움을 가지고 보수가 더욱더 분열한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균점을 하면서 진행될 것 같고 1차 파열음은 말씀드린 대로 원내 지도부 선거를 통해서 예. 힘의 균형을 위해서 비홍계를 배려할 것인지 아니면 진박 대 친박 대 친홍계 대 친김무성계가 삼각 격돌을 하게 될지 그것이 변곡점이 아마 원내 지도부 선거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바른정당계가 또 하나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네. 뭐 우리는 개파 보수주의가 정당 정치라든가 의회에 뿌리 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보여줄 것이 별로 없는 것이 과거의 정치를 보면 그런데 네. 특히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1야당이지만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내에서 치열한 갈등적 요인이 강할수록 국민들한테 어필을 할 수가 있고 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어떤 실정을 보여준다면 그에 대해서 또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또 질타를 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예. 한국당 입장에서 당분간은 당내에서 여러 가지 개파 갈등이 치열하게 해서 국민적 관심을 끌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예. 다만 유승민 의원의 바른정당을 홍준표 대표가 여기서 이제 그만해서 문을 닫겠다 얘기한 것은 상당히 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당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 물론 뭐 계량적인 수치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TK를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의 어떤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네. 홍준표 대표는 이분들까지 끌고 안고 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대립각을 세운 유승민 의원을 네. 일정 부분 바른정당 안에 묶어놓음으로써 당내에서 친박근혜를 지지하는 어떤 당원들이라든가 이런 개파들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험 장치를 저는 마련해 놓고 지금 개편을 지금 시작했다고 봅니다. 원성을 살 수 있을 만한 요인은 다 외부로 일단 그렇죠. 빼놓겠다라는 네네. 그런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4당 체제가 3당 체제로 바뀌면서 정말 중요한 캐스팅 물론 원래도 중요했지만 지금 더더욱 그 중요성이 커진 것 같은데 국민의당 내부 상황도 썩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그렇죠. 원래 그 새가 좌우에 날개로 난다고 보수 중도의 통합론이 불거지자 예. 중도 진보의 통합론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격탄을 맞은 데가 바로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 내부가 원래 중도적 성향이 강한 안철수계와 그리고 호남 진보적 성향이 강한 호남계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애초부터 그 이질적인 요소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그 연대 통합론을 드러내면서 실제로 호남 내에서 그 국민의당 지지율이 추락하게 되고 또 서울 경기 지역에 호남 출신의 추장민들이 대다수 살고 있는데 그리고 민주당의 기반이기면서 국민의당의 기반이기도 한데 그분들이 대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로 그 전환됨에 따라서 국민의당의 수도권 위원장들과 호남 그 의원들에게 대단히 지지가 유실되는 그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과 연대 목소리를 높일수록 결국은 그 국민의당 내에 있는 호남 출신 의원들은 지지가 오히려 그 떨어지는 예. 그 기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선거연대든 정책연대든 하면 할수록 아마 국민의당 내 호남계 의원들의 반발은 대단히 클 것이고 그것의 일면이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유성엽 의원이라든가 박지원 전 대표의 예. 강력한 반발이 그 발단인 것 같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내년에 있을 국회의장 선거에서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를 안철수 대표는 저는 보수 정당의 의장 선출로 던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호남계 의원들은 아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책연대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함께한다면 이탈의 명분을 찾다가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저는 그 대거 이탈해서 민주당으로 개별 입당할 경우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민주당 내 상황이 이 국민의당의 일부 이탈자들을 받아줄 수 있는가에 대한 상황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논의로 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사태를 보면 저는 안철수 지금 당 대표의 3년 뒤, 4년 뒤에 대선에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예. 과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4년 뒤에 대선을 나올 때
민주당과 같이 경쟁해서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지금 본인도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제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단계 정계 개편에 모든 포인트가 맞춰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호남 의원들 지금 뭐 최근에 갈등이 상당히 동교동계와 예. 갈등이 크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의 어떤 결별까지도 저는 감수를 하고 가되 그러면 동교동계는 민주당과 과거에 한 솥밥을 먹은 것처럼 결국은 대선 국면에서는 합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예.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이쪽으로 같이 가서는 저는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적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바른정당과 1단계 통합, 2단계 통합은 한국당과의 연대라든가 연합 후보를 만들어서 이런 전략으로 지금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의 수준을 보면 거의 단계를 갈 수 있다는 예. 그렇게 자신감 있게 지금 말을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안철수 대표의 지금 포인트는 4년 뒤에 있을 대선에 맞춰져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이 가야 될 버스 정류장이고 예. 종점은 결국은 한국당인가요? 보수 야당의 단일 대선 후보. 그것이 아마 안철수 대표가 꿈꾸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 그 버스 안에서 호남 출신의 그 국민의당 의원들이 그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운전하는 국민의당 버스에 함께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이 이탈해서 민주당에 돌아온다 해도 아마 우원식 현 원내대표나 우상호 전 원내대표처럼 원내 지도부들은 정기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예.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요해서 그런 의원들이 복귀가 절실한데 그에 반해서 추미애 당대표라던가 청와대에 있는 정무 라인의 입장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낡은 정치로 그분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통합은 오히려 수적으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국민 대다수의 민심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통합이라든가 개별 입당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민주당이 국민의당에서 이탈하는 향후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호남계 의원들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문제야. 또 하나는 만약에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국민의당 내에 있는 호남계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 점이 아마 국민의당 내에 있는 호남계 의원들의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네, 상황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5시간 정도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에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좀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좀 국면 전환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 검찰의 칼날은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보수 정권 10년, 박근혜 이명박 정권을 전체를 지금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정치 보복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뭐 국가기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뭐 되리라고 보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사법부의 엄정한 뭐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국가기구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특히 이제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데 활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최근에 뭐 특활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공정하고 정말 명확한 부분에 사용이 된다면 이것이 이제 국정의 투명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어떤 이런 모습들은 거의 다 휴민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네. 비공개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일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이런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 과연 있을 것인지 문서로서 남아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이 증거를 확보해서 재판에 넘기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범죄가 소명되고 그리고 증거 인멸이 우려가 있고 도주 염려가 있으면 물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하겠지만 예. 그렇지 않으면 뭐 안 할 가능성도 있고 그것은 지금의 이 문제는 정권적인 차원보다도 어떤 사법적인 질서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까지 결국 포토라인에 설 것이냐 안 설 것이냐 참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일단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 사령부에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다라고 직접 진술을 한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 지시가 우리 장성호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비서실장이라던가 내지는 그 안보실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인지 예.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장관에게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따로 남아서 직접 지시를 내린 건지 규명하기 위해서 예.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필요한 이후에 아마 검찰 당국에서 필요하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텐데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시점에 또 다시 저는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선에 강제로 서는 것은 보수 정당에게도 그리고 현재 그 진보 정부와 정당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검찰이 소환하기에 앞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 스스로가 본인이 국정원과 검찰과 군에 대한 선거와 정치 개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하고 대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렇지 않다라면 않다라고 진실을 얘기하는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이 먼저 있은 다음에 저는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들을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검찰이 직접적으로 소환한다면 또다시 정치 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라고 하는 지루한 논란에 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로 국가를 생각하는 전직 대통령을 한다면 본인이 먼저 이런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그런 소모적인 논란들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병훈 수석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렸다 이렇게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본인이 이 홈쇼핑 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심증은 있지만 뭐 물증은 없다 뭐 그런 말도 있겠지만 본인의 그런 것은 억울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어떤 의혹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관여한 바 없고 알지 못하고 나랑 관련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통상적인 이제 발언들인데 전병헌 수석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가 있겠다. 물론 살아있는 권력이지만 그 권력에 대해서 어떤 첩보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첩보를 제기를 하면 그 첩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그 보좌진들이 마침 그 보좌진들이 여기에 연루가 돼서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그러면 보좌진들이 알면 우리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의원한테는 이것을 보고 안 할 수는 보좌진이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사회적 어떤 사회 통념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통해서 할 때까지는 우리가 억측을 하기에는 그리고 지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무수석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전병헌 수석도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있는 그대로 이시죽고 국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물론 했지만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뭐 더 이상 검찰 수사에서 나올 것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요즘 카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이제는 너무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지만 현 정부에서 원하는 듯한 수사를 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없다. 그래서 카더라입니다, 이건. 그래서 지금 이 정무수석에게 칼날을 겨눴고 뭐 오늘 어제 보니까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것들로 인해서 뭔가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대한민국 검찰 대단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그 청와대 현 정무수석에 대해서 칼날을 들이대고 그리고 보수 언론들에 의하면 대통령의 총애를 함모해 갖고 있고 청와대 모든 행사를 총괄 기획한다고 하는 탁현민 행정관을 과거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 불구속 조사를 하는 걸 보면 제가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성역 없이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진행자가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이런 그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서 기회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그 효과가 큰 정부 여당의 인사 한두를 넣는 기계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희생자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전병헌 수석의 경우에는 측근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측근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전병헌 의원에 의해 보고되었는지 지시에 의한 것인지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수사 이전에 이번 주말까지 대통령의 순방회가 끝나면 청와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내지는 전병헌 수석이 이 문제는 입장 천명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냐. 즉 그것은 본인의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당시에 보좌진들이 했던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은 좀 있어야 할까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정치 보복이란 비판에 대해 두려워서 적당히 끼워 맞추기식으로 희생자를 만든 건 아닌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수사에 임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호 교수, 서양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